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만약 어느 날 인터넷에 여러분의 채무, 불미스러운 이력, 과거 사생활이 버젓이 돌아다닌다면 황당하고 무섭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예훼손을 하든지 검색 엔진에 지워달라고 하든지 그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나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지워달라고 설득하든지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때문에 지난 수년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잊혀질 권리 논란은 잊을만 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사실 어법상 잊힐 권리라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이 잊힐 권리가 이번에 또 떠올랐습니다. 방통위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엄혹한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정말 잊고 싶은 장소일 겁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 일제강점기에는 통감부가 군사정권 시절엔 남산 대공분실이 있었던 건물이 인권센터 된다는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남산 예장자락 일대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교통방송 사옥 인근에 친환경 곤돌라를 설치하고 중앙정보부 건물이었던 서울시청 남산 제2청사는 인권센터로 바꾼다고 합니다. 남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안겨주는 것도 좋지만요. 이와 동시에 역사의 질곡을 기억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첫 곡은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잊힐 권리. 과연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 건지, 이게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잊힐 권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 잊혀질 권리는 예를 들어서 성매매 여성이나 또는 전과자들이 그 과거의 기록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런 사실들에 대한 보도를 판결로서 억제하거나 또는 그런 전과 기록을 그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 준다거나 예. 이런 취지의 법들과 관련돼서 논의돼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명되죠?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타인의 그 과거 행위들 또는 타인의 과거 발언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예. 차별받을 정도의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별 의미 없는 지금은 별 의미 없어진 과거의 실수 또는 과오를 상기시켜주는 정보들이 적어도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예.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박경신을 딱 검색창에 치면은 저에 대한 이제 모든 정보가 뜨게 되는데 다양한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좀 잊혀지고 싶은 그런 정보들은 잊혀지고 싶고 또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저에 대한 평가와 별 무관한 정보들은 없애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2014년도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런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유럽 사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인 변호사가
자신의 채무 기록, 부동산 강제 경매 이런 내용을 좀 그 구글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소송이 가면서 내려진 판결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논란이 된 것이, 경매라는 게 사실은 자신의 그 채무를 예. 갚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경매를 그 신문에 이제 널리 공고하는 이유는,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 집값을 가장 높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 많은 사람에게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 자체는 합법적인 정보였고, 그 전의 이 판결 전에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예. 프라이버시로 보호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웠고요. 또 명예훼손도 아니었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법적인 정보를 예. 정보 유통을 제한해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의 판결이라서 이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그 교수님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지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정보의 주인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 정보를 작성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가 됐든지 그렇죠. 아니면 일반 누리꾼이 됐든지 그리고 네네. 그것을 검색하게 해주는 검색 엔진이 지금 있는 거죠. 주체가 지금 셋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안에 좀 만들겠다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 이칠 권리 가이드라인이 이거 내용이 뭡니까? 가이드라인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그 가이드라인 모릅니까? 소환이 공개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그 전에 잊혀질 권리 연구반이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한정적으로 공개된 그런 정보들을 좀 얻어보긴 했는데 예. 지금 이제 3자 구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도 결국엔 검색 엔진에게 예. 그러니까 글 올린 사람 그러니까 올려진 글 자체를 삭제하는 건 아니고 예. 그것이 그 인명 검색 어떤 사람 이름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는 예.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원문 글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다른 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검색 결과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자신의 현재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배제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검색 엔진이 수용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누구나 그렇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네. 그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그 기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이 이건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기존의 검색 엔진에 전화를 걸어서 이걸 지워주세요 하면은 지워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지금 포털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자신이 이제 불쾌한 내용.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자신이 불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 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가 포털에 전화하면은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더라도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정당한 그런 비판이라도 삭제 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표현의 자유가 너무 이렇게 좀 위축된 상황에서 다시 그 합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또 제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달라고 했을 때 지우는 것이 타당하면은 법적으로 무조건 지워줘야 한다는 게 그 법제화의 골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제화는 아니고요. 이미 그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과 관련 없이 그 정보통신망법 이제 44조의 2에 따르면 누군가 자신에 관한 글이 명예훼손이니까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명예훼손 아니더라도 우선 포털은
임시적으로 삭제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임시 조치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임시 조치지만 그것을 언제 복원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 가서 사실은 이게 합법적인 글이다라는 판정을 받기 전에는 이제 삭제 차단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잘 알려졌습니다만 뭐 이 주얼리 성형외과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예. 환자들 수술실에 뉘어놓고 인증샷 찍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글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비판 글들이 전부 다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삭제 차단되는 이제 일들이 뭐 발생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역시 이제 합법적인 글인데도 누군가 그거는 나의 현재 상황과 현재 이미지와는 좀 맞지 않는 거야. 이건 좀 다른 사람이 좀 잊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취지의 요청만 해도 그 글이 그 사람의 인명 검색에서 이제 삭제되도록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은 더욱더 이제 표현의 자유에 침해가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 과거에 그 범죄 전력이 있거나 만약에 자신이 그렇죠. 성범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네. 좀 강력하게 이 과거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임시 조치라는 이런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나의 어떤 구미에 맞게 신청자의 이미지에 맞게끔 가볍게 이렇게 좀 신청하는 것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내용의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의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여태까지는 그 원문 삭제만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원문은 그대로 두고 그 원문을 그 검색을 통해서 인명 검색을 통해서 유통하는 것만 제한하는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원문도 지울 수가 있는데 그 원문을 유통하는 게 제한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또 다른 그 해악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사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뭐 힘없는 개인도 뭐 커다란 대기업 못지않게 똑같은 정보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인터넷이 이 사회에 가져다 준 어떤 긍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런데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가 이 정보 자체는 삭제되지 않고 그 검색에서만 배제가 되면 이 돈 있는 사람은 뭐 알바를 고용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지만, 그렇죠. 그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정보를 찾아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력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뭐 재력이든 아니면 뭐 정보력이든 간에 자신의 그런 정보를 지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법제화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좀 그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찬성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이제 정보를 숨기는 방식이 되면, 그러니까 검색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검색을 통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의 이제 평판 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것이 뜨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보력이나 평판에 있어서 그런 자원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위에 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좀 선별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당했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SNS나 과거 뭐 블로그, 웹페이지 등에 원 기사가 내용이 삭제되더라도 누군가가 공유하고 퍼나르면서 그 지워지지 않는 본인의 상처가 계속 인터넷에 떠돌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링크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지울 수 있는 도구가 생긴다면, 물론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거 같은 것들을 앞두고 국민에게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좀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데 이제
잊혀질 권리라는 어떤 뭐 새로운 법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성범죄 그 피해 사실이 이 공중에 공개된 것 자체가 이미 프라이버시 침해거든요. 꼭 잊혀질 권리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공개될 그 뭐 성범죄를 원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것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실수나 또는 이제 언론사의 이제 과도한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이제 공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이미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로서 삭제 차단 되고 있고요.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가 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호사가 이를 의뢰인의 사건을 망친다거나, 예. 또는 병원에서 어떤 의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라거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예. 정치 후보생이 자신의 이력을 좀 이미지를 세탁한다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그죠. 이미지 세탁용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삭제 차단하려는 그런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방통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예. 가이드라인에 그런 예외 조항을 둔다면 좀 논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어떤 논의를 이끌어가야 된다. 방향성을 좀 점검해 본다면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요? 앞으로 이제 그 논의의 방향성 중에 가장 큰 것이 예. 공인의 경우에는 이제 잊혀질 권리에 따른 유통 제한 신청을 정보 유통 제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 그러면 이제 공인은 뭐고 사인은 뭐냐. 이제 이런 논의가 그렇죠. 사회적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사람이 공인인지 아닌지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정보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유병헌 씨라고 하면은 아마 유병헌 씨에 대한 사인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유병헌 씨가 무슨 세월호를 운영하면서 과적을 했다라거나 이런 과오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인이기 때문에 그 사인의 잊혀질 권리 신청을 받아줬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정보들도 이제 검색해서 제한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세월호와 같은 그런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공인의 범위를 나중에 어떻게 좀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수렴과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삭제 수단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과 또 충분히 지금도 다 구비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옥상옥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쟁점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였습니다. 자, 1부 끝곡이고요. 록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띄워드립니다.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수도권 사용 설명서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20, 30대, 상대적으로 좀 기업 문화가 유연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짭코리아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외국계 기업하면은 뭔가 좀 들어가긴 힘들겠지만 들어가고 나면은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로망이 있거든요. 네. 취업 준비생들은 어딜 가장 입사하고 싶었습니까? 네, 대한민국 청년들은 구글, 또 애플, 스타벅스, 나이키, 유황 킴벌리를 가장 일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으로 꼽았는데요. 예. 실제 그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문이 함께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2,007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을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를 보면 구글 코리아가 응답률 70.9%로 2위 업체와 무려 3배 정도의 격차를 벌이면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예. 2위는 애플 코리아가 25.9%였고요. 3위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16.9%, 또 4위는 나이키 코리아, 또 5위는 유황 킴벌리가 각각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궁금한데요. 네, 6위에서 10위 사이에는 그 BMW 코리아와 루이비통 코리아, 또 로레알 코리아와 아디다스 코리아, 또 한국 3M이 각각 차지를 했고요. 또 11위에서 20위 사이에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또 코스트코 코리아와 한국 시티은행,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이베이 코리아, 또 소니 코리아와 프라다 코리아, 또 한국 P&G와 홈플러스가 각각 올랐습니다. 네. 이 과거에는 외국계 기업 취업 선호도하면 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상위권에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좀 달라진 트렌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남녀별로 차이가 있나요? 네, 구글은 2, 3위와의 격차를 한껏 벌리며 독보적인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남녀별, 전공별 선호도에서도 구글 코리아는 흔들림 없이 모두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성 취업 준비생들이 남성 취업 준비생들에 비해서 이 구글 코리아 입사 선호도가 대략 3.9포인트나 높았고요. 이외에도 여성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으로는 그 애플 코리아를 비롯해서 스타벅스 코리아와 유한 킴벌리, 또 나이키, 로레알, 또 루이비통, BMW와 아디다스, 코스트 코리아가 각각 10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게 뭐 딱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정말 모두 다 자유롭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말이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생들이 외국계 중에서 어디를 가장 선호했습니까? 네, 패션이나 식음료 또 유통 관련 업종 선호도가 높은 여성 구직자들에 비해서 이 남성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에는 구글 코리아 외에 애플 코리아와 나이키, 또 BMW, 또 유한 킴벌리, 스타벅스는 비슷했는데요. 이외에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나 한국 3M, 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서 이 IT와 자동차 업종 관련 선호도가 여성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공별로도 좀 차이가 있죠? 어떻습니까? 네, 전공별
계열별로는 이 모든 계열에서 취업 선호 1, 2위 기업이 구글 코리아와 애플 코리아가 각각 차지한 것은 동일했고요. 특히 이 구글 코리아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공 계열은 경상 계열이 76%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이 반면에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그 애플에 대한 선호도가 32.4%로 이 다른 전공에 비해서 높아 차이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디자인 관련 학과 전공자들의 애플 취업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인문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은 다른 전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 입사 선호도가 높았고요. 또 이공학 계열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 3M, 또 소니 코리아와 필립스 전자 등 이 전자업종 기업이 2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예. 이외에도 의학 계열은 이 한국 화이자제약 선호도가 6위를 차지했고요. 이외에도 라이나 생명보험과 ING 생명보험이 각각 20위권 안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전공별로, 성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근데 왜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건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네, 실제 이번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이 외국계 기업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다양한 복지제도 지원이란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요. 또 다음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서는 유적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꼽은 응답도 24%로 2위에 올라서 연봉이나 돈보다는 이 복지나 기업 문화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근무 기회가 있다, 또 연봉이 높다, 또 능력에 따른 파격적인 인사 정책이 있다, 또 기업의 인지도가 높다는 순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구직자들은 외국계 기업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좀 준비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던가요? 네, 이번 그 잡코리아와 알바문 조사에 따르면요,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어학 능력을 꼽았는데요. 무려 45.8%의 취업준비생들이 외국계 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어학 능력이 필수다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감각, 또 관련 분야 직무 경험, 또 성실함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또 해외 생활 경험이 있어야 된다, 또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로 외국계 기업 입사 준비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취업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외국계 기업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무 분야 설정을 명확히 하고 또 직무에 적합한 자신의 경험과 비전을 명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신입의 경우에는 그 외국계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턴십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예. 만일 신입으로 외국계 기업 취업이 어렵다면 이 국내 기업에서 본인이 원하는 직무 분야에서 3, 4년 정도의 전문 경력을 쌓은 후에 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는 방법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자, 5233번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중국어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please, 제발, 뭐뭐 해주세요. 제발, please. 네. 공손하게 표현할 때도 이 표현 많이 쓰죠? 네. 자, 이런 표현이 중국어에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저희가 비슷한 표현을 배웠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중국어에도 뭐뭐 해주세요라고 좀 겸손하게 공손하게 표현을 할 때는 네. 칭이란 단어를 그렇죠. 써요. 칭. 네, 한 번 더 칭. 칭. 네. 그래서 칭 zu어라고 하면 네. 앉으세요, 앉아주세요란 뜻이에요. 칭. 쭈어. 네. 여기서 zu어는 위에서 네.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음이고요. 쭈어. 그렇죠? 칭 zu어. 칭. 쭈어. 칭 zu어. 칭. 쭈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앉다가 쭈어. zu어. 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쭈그려 앉으면 맞아요. 앉다가 연상하면서, 되잖아요. 네. 쭈그려 앉다 할 때 쭈어. 칭. 쭈어. 네. 그렇군요. 이게 영어의 please. 그렇죠. 이것과 좀 비슷한
표현이라고 배우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부탁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말하는 표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부탁할 때 간절히 요청할 때는 빠이 투어라고 해요. 빠이 투어. 한 번 더 빠이 투어. 빠이 투어. 그렇죠. 빠이 투어. 맞아요.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고. 그 앞서서 우리가 칭, 네. 칭, 칭. 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우선 차를 드세요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네. 请喝茶. 请喝茶. 한 번 더. 请喝茶. 请喝茶. 이때 칭은 뭐뭐 해주세요, 뭐뭐 네. 하세요라는 표현이고 흐어는 마시다 뜻이었죠. 뭐 차는 차를 뜻하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카페 우리 맞아요. 배웠잖아요. 카페. 그러면은 请喝咖啡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请喝咖啡입니다. 请喝咖啡 네. 앉다. 이게 주어. 请坐. 그러면은 공손하게 앉으세요 하면은 请坐. 그렇죠. 이렇게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중국어 잘 배워봤고요. 언제나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기준을 잡고 합의하기 위해서 참 계속 여야 대표 간 만나고 또 불발되고 이러고 있는데 현재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으로 인용돼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지역구가 253곳, 지역구 253곳이 기준으로 확정이 됐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야 대표 간 선거구 기준안을 합의했다는 겁니다. 아직 본회의 처리는 안 됐고 253석, 지역구의 253석 의석수를 확보했다라는 이런 기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비례대표는 47석이 되겠죠.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여야 대표 간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그 기준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그 야당 측에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야권 측의 입장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 추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앞서서 말씀드렸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여러분께 열려있는 코너입니다. 저희 FM 94.5MHz 항상 이 주파수 맞추고 계시면요. 운전하다가 방송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노래도 나가고 뉴스도 나가는데 특별히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여러분의 운전하면서 들었던 삶의 희로애락 다양한 이야기들 접수하고 있습니다.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도로 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코너를 통해 핸들 앞에 애환, 웃음, 눈물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는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은 서울시를 출입하는 김선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서울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런 뉴스거든요. 어제부터 전면 통제된 내부순환도로 정릉천 고가도로 이야기입니다. 평소보다 2배나 걸렸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순환도로 말씀하신 대로 하루 한 10만 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오고 가는 그런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죠. 정함에서 성동 7.5km가 어제 0시부터 통제가 됐는데요. 이 출근 시간에만 4만 5천 대가 다니는 구간. 미리 도로 통제 소식을 알고 나오셨지만 오전 8시 출근차들이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일대 정체는 정말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운전자 얘기로는 평소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4, 50분 걸렸다고 하니까요. 우회도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요. 5km를 돌아오는데 40분, 평소보다 2~3배는 더 걸렸습니다. 이런 정체는 퇴근길까지 종일 이어졌고요. 버스와 지하철역도 크게 붐볐습니다. 네, 참 이곳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텐데 이게 언제까지 통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런 불편 일단은 한 달은 최소한 감수를 하셔야겠습니다. 복구공사가 모두 끝나려면 3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렇군요. 그 전에 이 고가도로를 바치는 임시 교각 공사만 끝나면 일단 통행은 예전처럼 가능해지는데 여기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통행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종암에서 송동까지 양방향 7.5km 구간이 어제 0시부터 통제됐습니다. 중대한 안전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 교량을 지탱하는 대형 케이블 1개가 끊어졌고요. 그 주변의 다른 케이블도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고가도로가 붕괴될 위험도 있어서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자마자 도로가 통제된 것입니다. 평소 이 구간을 지나던 차량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또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로 우회하셔야 합니다. 네, 한 달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게 특히 이제 그 고려대 쪽이나 그 서울시립대 근처 쪽에서 이 상암까지 금방 올 수 있는 내부순환로인데 이게 좀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서울의 상징이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바로 또 남산인데요. 이곳에 이제 케이블카 외에도 곤돌라가 새로 생긴다고요? 네, 케이블카가 있는데 왜 또 곤돌라가 생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남산 정상에 있는 YTN 서울 타워를 가려면 자가용 자동차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산 아래 있는 밑에서 이제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케이블카를 타야 하는데 아니면 중국인 관광객들처럼 관광버스를 이용해야 하죠. 남산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 서울타워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정상에 오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관광버스를 탈 경우 관광버스가 뿜는 이 매연도 상당하다는 불만이 많았고요. 또 관광버스가 쉼없이 오르내리면서 이 남산 순환도로 이 순환도로 따라서 산책이나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관광버스 때문에 보행 안전도 위협받으면서 민원이 참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묘책을 마련한 건데요. 관광버스의 통행도 자가용 승용차처럼 통제하고 대신 곤돌라를 새로 추가한다는 겁니다. 이 곤돌라를 타면 888m 길이의 줄을 타고 서울타워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시간에 한 1000여 명의 탑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어서 관광버스들의 매연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고요. 모든 남산과 관련된 재생사업, 공원화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2018년 2월 때는 이렇게 곤돌라를 타고 남산을 오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2월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 또 근처에 그 남산 1호 터널 올라가는 길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제가 그 곤돌라를 설치하는 그 스테이션. 그쪽에 보면 또 그 군사 정권 시절에 남산 대공 분실로 불렸던 그 건물이 또 바뀐다면서요? 인권센터로. 그렇습니다. 그쪽에 예장자락 22,000여 제곱미터 부지가 이제 공원화가 되는데요. 지금 TBS 교통방송이 있는 건물은 허물고 그 자리에 이제 케이블, 이 곤돌라를 탈 수 있는 곤돌라 스테이션이 설치가 되고 새로 건설이 되고 그 옆에 말씀하신 옛 중앙정보부 건물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인권센터로 재조성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영구 임대주택, 그러니까 그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평생 집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구 임대주택 살면서
굉장히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에 한 번 들어가면 재산이 늘어나도 사실상 계속 있을 수 있어서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정 때문인데요. 예. 보증금과 임대료를 할증해서 내기만 하면 돈이 많아져도 계속 살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도 이런 영구 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급 수입차들이 질비한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거주자의 재산이 늘면 방을 빼야 합니다. 서울시 SH공사가 기존에 없었던 퇴거 기준을 새로 마련한 건데요. 부동산은 1억 2,6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시가 2,489만 원이 넘는 차가 있어도 안 됩니다. 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인 기준으로 331만 원을 넘으면 영구 임대주택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예. 서울시 SH공사는 그동안 퇴거 기준이 없어서 자산이 증가한 사람이 임대주택에 머물러 왔다면서 다른 저소득층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퇴거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끝곡은 더 에벌리 브라더스의 All I Have to Do Is Dream이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